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V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중심으로 정치와 예술 공부하시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숙주예요. 신숙주도 이제 당시는 안평대군하고 잘 어울릴 때예요. 신숙주가 찬문을 썼는데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얼굴을 보면은 넘버 2의 얼굴인 것 같아요. 이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뭔가 좀 넘버 2로서의 슬픔이랄까? 그런 것.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처세를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물을 본 거죠. 수양의 인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죠. 정말 세종부터 세종한테 특히 총애를 입었잖아요. 신숙주가 밤늦게 집현전에서 책 읽다가 잠든 모습을 보고 세종대왕이 그 옷을 벗어서 덮어줬다고 하잖아요. 이 신숙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일본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굉장히 주장한 그 자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배반한 배신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학자로서는 대단한 분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산문이에요. 성산문. 성산문. 이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대에 이렇게 좀 만진 거 아닌가 싶어요. 성산문 글씨예요. 그 신숙주에 비해서 성산문은 좀 정말 고지곳대로인 분 같아요. 제가 하여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볼 줄 알아도 보고 몰라도 보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을 보시면 좀 안목이 높아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 안평의 정치성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종대왕은 왕자들, 아들들에게 다 공부를 맡기고 학사들을 다 이렇게 시회를 주최시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 안평이 나서는 거죠. 이 수양대군은 자기가 형인데 뻔뻔히 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저런 게 다 불만이었어요. 이 수양대군 쪽에서는 중심 인물로서 역할을 했어요. 집현전에서부터 당상각까지 다 자기가 관리했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리고 무의무계정사를 중심으로 인맥 활동을 하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담담정에다가 막 자료들 다 쌓아놓고 그냥 다 불러대고 하니 얼마나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양 쪽에서는 제거 인물 1호였죠. 수양대군 보시면요. 수지, 유, 부드러울 유예요. 조금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라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양. 요 대군명을 자기가 고치고 고치다가 이렇게 딱 고쳐놓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호방한 무인의 기질이라 그랬죠. 주로 무인들과 건달들이 모이고 안평 쪽에는 문인들이 모이고 이렇게 딱 성격이 캐릭터가 딱 나눠집니다. 수양의 정치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명상원사에 다녀온 후 세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구파에서 밀린 김종서나 황보인들의 그 황표정사에 찍히지 못하는 그런 학자들 있죠. 정인지라든가 신숙주 이런 사람들, 권남,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안평 쪽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이날 계유정난을 감행하죠. 여기서 이제 안견을 얘기하기 전에 안평대군과 성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평대군은 정사에서 항상 그 많은 그 훌륭한 선비들을 모아놓고 서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문장도 읽고 음악도 연주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교류를 활성화했죠. 그래서 소위 한다 하는 선비들이 와서 거의 거기서 검증받는 그런 자리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간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는데 아주 문장이 좋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안평대군이 성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탁툭탁 말을 해보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평이 우리 어떻게 이제 만났는가
앞으로 자주 만나세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관 쪽에서 볼 때는 정말 성은이 만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이런 일을 하니 그 성관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간모활 왕자지도 당 폐문 휘객 근신 무타 기유 치인 작붕지리 기패가대 염을여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성간의 엄마가 말하기를 왕자의 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마땅히 폐문 휘객이에요. 문을 닫고 객을 피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아차하면 영모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나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제군은 죽은 듯이 살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또 조심. 근데 이 안평은 철없이 그렇게 목리도운도 같은 걸 그려가지고 천문을 받지를 않나. 무게정사에다가 이런 그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신무타 다른 거 없다. 오직 근신해야 한다. 그래서요 그 이씨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도 종친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이씨들이 지금 세상에 맥을 못 추는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기유 치인 작붕지리 어찌 어찌기죠? 유 뭐뭐뭐한 이치가 있겠는가? 취인 작붕이에요. 취인 사람들을 모으고 작붕 친구를 만나는 그런 이치를 하느냐 그런 도리를 하느냐 어찌 지 주제를 모르고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기패가대 그 패함이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실패할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거예요. 염을여교 너 여자죠. 말물자예요. 금지사 더불어 사귀다. 너는 함께 사귀지 말아라. 누구를? 안평을. 이 성간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기 안평 하는 걸 봐. 도대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까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좋은 것인지, 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한 것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만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너도 화를 당할 게 뻔해, 이거예요. 그래서 성관은 안평이 몇 번이나 불렀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관은 그 계유정난의 화를 당하지 않죠. 계유정난을 보시면은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에게 제목이 25가지나 돼요. 그리고 동복형제들도 다 죽이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 훈구파 아까 그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사람들 다 안평대군하고 꿍짝꿍짝 결탁한 사람들 다 왕정문란죄로 다 죽이죠. 반대 세력 완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영의정 2조 병조 판서에 딱 올라요. 그러면 내정 정권 딱 잡으면 끝나는 거죠. 뭐. 그리고는 단종을 폐위시키죠. 그 영월에 있는 단종을 그 폐위시킬 때 그 한확이라고 인수대비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단종을 뭐 어차피 그러니까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단종을 위한답시고 하는 건데 글쎄 그거를 뭐 의리상 하는 것인지 지금 시대에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단종을 살리려면 절대 죽은 듯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서슬퍼런 수양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산문 같은 붓 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무장들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아무 명목뿐인 그 운동은요, 오히려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요, 태종이 그 방번 죽일 때요, 그 넷째 형인, 그러니까 바로 위의 형인 회한대군이 있습니다. 그 회한대군이 태종에게 대들었어요. 동생한테 대들었다니까 좀 우스운데,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한 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종이 왕 되면서 그 형을 그 전주인가 유배를 보내죠.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얼마나 그 회한대군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태종이 그 넷째 형을 안 죽였어요. 왜? 회한대군이요 죽은 듯이 살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투명인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태종이 그랬습니다. 그 형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살려줬어요. 회한대군은. 그 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아서.
그런데 이 단종은, 그 어린 단종이 뭐 한다고 거기서 고생하고 사는데, 그걸 자꾸 보기 운동을 하고, 그냥, 유흥부 말 맞다나, 내가 니들하고, 이를 도모한 내가 바보다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붓쟁이들의 한계가 그거 아니에요? 그 사육신들을 다 높이 평가하는 거는 뭐 저도 이해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단종을 그렇게 더 내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고, 예, 대적할 수 없으면 그 분위기를 빨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나마 목숨부지하게 살게끔 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평의 목류도원도 이제 뭐 이미 다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요. 예, 안평은 아마도 정치를 예술처럼 한 것이 아닌가. 그 세종대왕이 그 한때 부인도 그 소원왕후가 죽고 그 아들이 모르 죽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안평의 집에 그 비해당에 가서 한 열흘 쉬었다고 합니다. 쉬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안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간 다음에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예? 목류도원도, 예? 복숭아 숲에서, 예? 내가 논이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요, 왕 꿈이거든요. 예,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왕 꿈이에요. 예, 자기가 꿈을 정말로 꾸었는지 아니면은 의도된 조작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꿈을 꾸었다고. 예, 그럼 그 꿈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얘가 왕이 되려나? 첫째 문종은 저렇게 맨날 비실비실 아픈데 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셋째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안평이 혹시 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가의 평도 좋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저 안평이 혹시 왕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왕의 그런 의미가 있는 이런 그림을 예술을 통해서, 예, 그런 야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희망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평의 뭐 글씨라든가 이 사람의 사람 대우를 봐서 이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렸다고는 보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 그냥 이 어떤 도가적인 그런 이상향, 그런 바람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 그 수양 쪽에서는 절대 아니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안평이 갖고 있는 그 인맥이라는 것이 다 문인들이에요. 문신들. 이들은요, 평화 시대에는 뭐 활개를 치고 살 수 있지만, 지금, 바람 앞에 등잔 같은 그런 한시의 앞을 모르는 세상에 이런 문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죠. 수양의 칼과 안평의 붓의 대결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안평은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와중에 안견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안견의 이름을 보면요, 이 안평은 안평이죠. 그야말로 편안할 안자에다 편안할 평이에요. 근데 안견이에요. 견자는 이 견고할 견자죠. 예, 단단하게 딱 땅에다가, 예, 흙에다가 딱, 예, 눈을 부릅뜨고, 예, 손 있고, 예, 땅에다 딱 박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안견은 수양대군이나 안평보다 18, 17, 뭐 이 정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를 보면 가도, 득수예요. 아주 자도 잘 지었어요. 가능할 가짜죠. 건널도입니다. 건널 수 있어. 네, 이름 좋아요. 득수, 지킬 수 있어요. 네, 득수. 이 득자나 가짜나 가능 조동사예요. 얻을 수 있고, 예, 건널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잘 지었습니다. 도하원 출신이고요. 예. 정사품까지 올랐어요. 이 조선 그 화가 중에 제일 높은 벼슬입니다. 그 김홍도가 종 6품인가? 예, 거의 6품까지예요. 작품으로는 목류도원도가 유일하게 남은 것이고요. 예.
도화원 출신으로서 정말 많은 그림을 그렸죠. 예, 의계도명. 이 기영회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늙을 기자죠. 그러니까 71세 이상, 그리고 정이품 이상의 벼슬, 뭐라고 해야 되나? 퇴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예. 나이 많아서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을 그린 그림인데, 비록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많은 정치적인, 얘기들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뭐 하는 생각도 그냥 해봅니다. 이 안견이 출세한 것, 이 도대체 안견이 누구 덕에 그렇게 출세를 했겠습니까? 그죠?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었겠죠. 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예, 요체, 대가들의 장점, 다, 특히 또 각기풍을 빌었지만, 예, 자기만의 그림으로 소화해서 필적할 자가 없었다는 그런 평도 받고요. 그러나 이 안견은 안평대군가의 교육을 통해서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안견이죠. 예, 모든 혜택을 다 받았죠. 안평의 서화집, 선엽, 화가로서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기회가 있었고요. 안평이 비호를 받았죠. 중인이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예요. 중인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환쟁이라고 해서 좀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 평민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양반 쪽에서 볼 때 신분이 낮은 거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중인 출신은요. 그런데 신분이 너무 엄격한 세상이라 이 중인이 감히 사대부들과 교유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들과 교유하면서 소위 말하면 상위 1%의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품격, 인격,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예, 그들의 수준에서 안목을 높이고, 예, 그런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안평대군의 25세의 초상화를 그렸고, 다 없죠, 그림이. 안평대군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살 때 몽유도원도를 그렸죠. 안평이 신숙주에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명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며 또 안견이 그린 것이며 뭐 그런 거 다 기록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 화가, 제목, 화평 이렇게. 그나마 이런 모든 기록들은요, 신숙주의 보안제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숙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당에서 명나라까지 유명 작가 작품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은 보안제집에 의해서 이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견이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안평대군과 안견의 용매목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용매목은요, 요 매자는 이제 중매 매자고요. 이름이 먹의 이름이 용매목입니다. 하루는 안평대군이 이 용매목을 가져가서는 이걸로 한번 갈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러고 안견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가 그때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기후정난이 나고 나서인지 뭐 하여튼 그때 분위기, 그 해의 분위기는 좀 험악했겠죠. 아까 성간이라는 사람이 안평이 불러도 안 갔듯이 슬슬 이제 다 안평과 거리를 두면서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견도 정말 이 안평과 거리를 두고 싶지만 워낙에 안평이 안견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깨를 낸 것이 용매목으로 갈아봐라 하고 줬는데 안평대군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안견이 소매에다가 용매목을 감췄어요. 훔친 것처럼 하는 거죠. 안평대군이 들어와서 이 용매목 어디 갔나 하니까 안견이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시종들한테 용매목 어딨냐고 하니까 다 이제 안견을 눈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견이 내가 그걸 왜 훔치겠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훔치겠느냐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데 소매에서 용매목이 뚝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가 뭐 이러면서 당장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둘의 사이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문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평이 안견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계유정난이 났을 때 이제 수양이 안평의 측근들을 다 하나씩 죽일 때 제1, 1호가 또 안견이었죠. 예, 그 요라는 모임에는 안견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견을 잡아서 대령을 해 보니 안견이 자기는 벌써 안평에게 버림받았다 하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그 수양대군이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의 내용을 가지고 뭐 판단을 하기는 뭐한데요. 안평대군이 안견을 살려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오랜 세월에 안평이 안견의 살아남을 몰라서 그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와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구나. 뭐 저 같아도 그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라. 너라도 살아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평의 그 인간됨으로 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견 또한 굳이 그 안견은 예술가 아닙니까? 물론 김홍도처럼 뭐 정조가 승하해서 이제 모든 그 권력에서 멀어졌을 때 그 김홍도가 처세를 했던 그런 행동에 비하면 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요. 어쨌든 안견은 니들 정치 싸움에 내가 왜 하는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그 당시에 뭐 단종과의 의리로 그 사육신서부터 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본다면 기꺼이 죽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분위기상 차마 도망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안견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해야 될지, 처세를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안평대군이 철저하게 안견을 버렸다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수양으로 하여금 안견을 살리게 했던, 저는 제일 맨 마지막에 안견이 처세를 잘했다기보다도 물론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안평이 그걸 괘씸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안평이 못된 사람 같으면, 잔인한 사람 같으면 안평이 네가 이제 와서 나를 버려 하고 안견을 수양 전에 안견을 먼저 죽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평이 아주 대놓고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쫓아낸 것은 안평의 그 자비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견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남아서 아들의 출세도 다 보고 명대로 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안견은 왜 안평대군을 거부했나? 굳이 이거를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술가는 정치가하고 다르다 이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이상세계, 예술의 목적으로서 그리고자 하는 것을 안평이 그리게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로부터 나는 완전한 독립된 존재다.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할 뿐, 내가 왜 거기에 희생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예술가적인 그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평대군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볼 때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정치, 그런 어마한 그런 현실적인 끔찍함에서 예술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정치가 예술을 이용해서 대중을 이끌든 정치를 예술로서 아름답게 꾸며서 대중을 유혹하든 그 영향은 엄청 크죠. 그러나 예술가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이것이 예술의 입장입니다. 니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부와 명예를 얻든
아니면 안 하든 뭐 그것은 뭐 정치와는 별개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이 예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그 사회주의가 실패로 끝남으로써 이 예술을 의도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쪽에서는 공산주의로, 또 아래에서는 또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북한이 정치에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정치의 문외한으로서 해설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작품을 감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선시대의 초기의 안견을 중심으로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중기 때 그 김명국의 달마도를 중심으로 김명국은 신필인가를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